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협동적 경제학을 지향하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유유상종가설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끼리끼리. 예. 그렇죠. 예. 제가 월요경제학 시간에 특히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협력적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기적 인간을 아예 거부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선천적으로 협력적이라면 제가 뭐하러 힘들게 왜 우리 서로 협동하고 연대합시다 라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안 떠들어도 예. 연대와 협동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천성이라면요. 이 여러 연구를 보면 인간은 협력적 존재이기도 하고 이기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게 제일 결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고 확정을 하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인간은 협력적일 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적 세상이 아니라 협력적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인간이 이기적이냐 협력적이냐를 무배듯이 자르기는 어렵지만 비율로 따지면 협력적 존재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지지하는 견해는 펭귄과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쓴 요차이 벤클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견해인데요. 예. 이 책 한 대목을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 사회의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수백 건의 실험을 보면 소수파, 대략 30%는 일반적인 추정대로 정말로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사람들 중 절반은 체계적으로, 의미심장하게, 예측 가능하게, 협력적으로 행동한다. 그들 중 일부는 조건부로 협력한다. 즉, 친절은 친절로 갚고 못된 행동은 못된 행동으로 갚는다. 하지만 희생이 따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협력하는 이타주의자들도 있다. 중요한 점은 상당히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통제된 조건 하에서 조사한 어떠한 인간 사회에서도 과반수의 사람들은 시종일관 이타적으로 행동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사람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협동적이기도 하지만 실험을 통해 대략 통계를 내보면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님처럼 무조건 이타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건부로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동적 사회를 꿈꾸는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조건이 돼야 더 많이 협동을 해서 이타적인 공동체를 꾸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유유상종가설이라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이론은 들으신 느낌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회학자 연구를 보면 사람은 특히 결혼을 할 때도요.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배우자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슷하다는 게 신체적인 특징이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종교나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혼한 부부를 조사를 해보면 신체적 특징이 비슷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을 때 상관계수가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격은 이거보다 높아요. 한 0.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배우자를 고르는 상관계수는 무려 0.9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를 리퍼블리칸이라고 부르고요. 민주당 지지자를 데모크라츠라고 부르는데 리퍼블리칸과 데모크라츠가 결혼하는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촛불 집회나 북콘서트 같은 곳에 가보면 부부분들이 함께 나오시는 경우가 많죠. 예. 물론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부부가 같은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시위도 함께 나가고 활동도 함께 할 때
더 잘 어울립니다. 왜 이런 성향이 생기냐면 사람은 정치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유유상종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을 때 더 협력적입니다. 이게 협력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기보다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협력할 의사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유유상종하게 될까요?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평판에 의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하나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징계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유상종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게임이론 모델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간단히 복습하면 김용민 님과 김진태 님이 같은 부족이 돼서 사슴사냥을 합니다. 용민 님과 진태는 산 아래에서부터 꽹가리를 치면서 사슴을 산 정상으로 몰아가야 돼요. 예. 두 사람이 끝까지 사슴몰이를 하면 용민 님과 진태는 정상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두 집안이 일주일 동안 배 터지게 먹을 고기를 장만을 하죠. 근데 사슴을 몰다 보니 진태 앞에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난 겁니다. 이때 진태가 사슴 잡는 걸 포기하고 토끼를 쫓으면 진태는 토끼를 잡죠. 하지만 정상까지 열심히 꽹가리 치면서 사슴을 몰았던 용민님은 허탕을 치는 겁니다. 진태는 토끼를 잡아서 하루치 식량을 확보하고 용민님은 빈손이 되는 거죠. 요게 모델인데요. 이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참가자들이 과연 상대를 믿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용민과 진태가 서로를 신뢰한다면, 즉 상대가 절대로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도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두 사람은 끝까지 사슴을 몰아서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상대를 믿을 수 없다면 용민님이건 진태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무조건 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왜냐? 상대가 배신하면 나는 허탕치니까요. 그 토끼라도 잡아야 하루치 식량이 생기거든요. 무식하게 사슴 끝까지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양쪽이 서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둘 다 사슴 반마리를 얻는 매우 협력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면 둘 다 끽해야 토끼 한 마리밖에 못 얻는 이기적인 손실 국면에 들어갑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를 반드시 믿고 협력해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토끼 사냥 게임이 아니라 사슴 사냥 게임을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가 이제 이 게임 이론의 요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 번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족으로 사는 한 사슴 사냥에 한 번 실패했다고 사냥을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용민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음날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진태 이 새끼가 와가지고 야 같이 나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나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는 겁니다. 왜냐? 저 새끼 어제 나를 배신하고 토끼 쫓아간 놈이거든요. 예. 저 새끼랑 나가면 오늘 또 허탕치거나 아니면 나도 내 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걸 쫓아야 되는데 싫은 겁니다. 나는 믿을 만한 동료랑 같이 사냥 나가서 사슴을 잡고 싶어요. 그래서 용민님은 진태랑 사냥 나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냥 나갈 사람을 새로 수소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수민님이 믿을만 하다더라. 그래서 수민님과 함께 사냥을 나갑니다. 예. 그런데 사냥을 한번 해봤더니 진짜로 수민님은 토끼를 안 쫓고 끝까지 사슴을 쫓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용민님은 진태하고는 절대 사냥 안 나가고 수민님과만 사냥을 나가게 되겠죠. 자, 사슴 사냥 규모가 커져서 몰입꾼이 3명이 필요해졌습니다. 용민님과 수민님은 한 명의 몰입꾼을 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 진태하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용민님은 새 몰입꾼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후보가 2명입니다. 한 명은 준표고 한 명은 상근인데 여러 소문을 확인해 보니까 준표 걔는 영 못 믿을 애인 겁니다. 반면에 혁명동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상근님은 몸은 좀 커서 둔하지만 품성이 매우 듬직하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용민님과 수민님은 3번째 몰입꾼으로 상근님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용민님이 주도한 사슴사냥 몰입꾼 멤버들은 믿을만하고 협동적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믿죠. 자기 눈앞에 토끼가 보여도 쫓지 않으면 함께 사슴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더 협력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죠. 예. 이게 바로 협동적 멤버들끼리 만들어 나가는 음. 유유상종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복기해 보면 유유상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진태 그 새끼는 한번 해보니까 배신 때리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런 평판이 형성되면 협동적 유유상종 그룹에서는 절대로 진태를 동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표도요. 어디선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무리에 끼워주지 않는 거죠. 둘째로 우리 그룹 안에 나쁜 평판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그룹에서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태가 한번 우리를 배신했는데 저거 제거 못하면 그 그룹은 협동적 이익을 못 얻는 겁니다. 계속 서로를 불신해서 토끼 쫓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태를 제거해버리면 그룹은 사슴을 계속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역사가 앞으로 진보한다고 믿고요. 우리는 협동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낙관은 그냥 감정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유유상종 가설에 의해서 인류가 두 부류로 구분이 되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됩니다.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믿음으로써 사슴을 잡는 사회가 늘상 서로를 배신해서 토끼만 쫓는 파편적 사회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통계적으로 30% 정도 늘 발견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사람들 나중에 고립이 됩니다. 협력적 그룹으로부터 계속 제거가 돼서요. 그러면 결국 지들끼리 모이게 돼요. 지들끼리 사냥을 나갑니다. 나가보면 맨날 허탕이죠. 잘해봐야 토끼 한 마리 잡는 거니까요. 반면에 저쪽 협력적 마을은 맨날 사슴 잡아서 배 터지게 먹네요. 아, 내가 저 무리에 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협력적 길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한 번 해보면 배신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판이 나쁜 자를 걸러내고요. 배신자를 응징해 나가면 협력적 공동체 위력은 점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유유상종 모델이 한국 사회에 되게 잘 맞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촛불혁명을 일으킨 민주시민들도 계속 결집하고 있고 판개국 집회했던 가스통 멤버들도 무슨 팀이 뭐 콩카콜라 뭐 이런 앞에 계속 결집을 합니다. 서로 지금 유유상종하고 있죠.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다 보면. 근데 이 두 집단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두 번은 저쪽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쪽이 토끼라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잡아서 한두 번은 허탕칠 수 있는데 이걸 반복해보면 장담하는데 미래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 저쪽은 아무리 해봐야 토끼밖에 못 잡거든요. 저 태극기 달고 나가는 가스통 사람들 거기 왜 나가겠습니까? 집회예요. 대의나 선, 함께 잘 사는 사회 이런 걸 위해서 나가겠습니까?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순전히 소외된 자기 감정 폭발시키러 나가는 것처럼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 결과는 늘 김진태, 홍준표 이런 애들만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민중들은 계속 가난해지고요. 예. 토끼를 잡았는데 그 토끼도 김진태나 홍준표가 다 채가는 거죠. 반면에 촛불 시민들의 협동적인 유유상종은 매우 위력적입니다. 우리가 나가봐서 알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서로 나눠주고 방석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단단한 연대감을 과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주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무조건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사슴사냥 실패했다고 야 사슴은 틀렸다. 이제부터 토끼나 잡고 살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이건 김 PD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진보적인 조직을 만들어 오시면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죠. 배신자도 만나고 또라이들도 만났을 겁니다. 근데 이때 협력적 모델은 불가능해 라며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 해나가면서 배신자를 제거하고
좋은 평판의 사람들을 모으면 결국은 유유상종으로 협동적 모델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것도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립니다만 저는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는 편인데요. 이게 무슨 종교적 신념으로 이걸 믿으시면 협동적 사회가 와요 뭐 약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신나게 이기적으로 토끼를 쫓아봤잖아요. 다른 동료들이 굶건 말건 나만 일단 오늘 하루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랬더니 그 결과 토끼조차도 씨가 말라버립니다. 이제 그 토끼 한 마리조차도 명문대 나오고 자본에 딸랑거리는 일부 소수자들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이런 세상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적 사슴 사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로 사냥팀을 꾸리고 서로를 굳게 믿어서 사슴 사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적 조직의 우월함을 만천하에 과시하면 우리가 꿈꾸는 협력적 세상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협동적 경제이론의 중요한 기반인 유유상종 가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희가 그 사단법인 평화나무 네. 창립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와.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참 놀라운 실험인데요. 네. 통상의 교회들은 네. 동네 교회, 그러니까 네. 한 로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시국인식이 같은 분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니까요. 뭐 그래도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뭐 네. 시끄러운데 갈등도 네.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큰 틀에서는 동지 의식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종교 쪽에서 유의미한 실험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그 매우 유의미한 실험인 걸 떠나서 네.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주말에 보니 계속해서 황교안 씨가 보수 기독교계의 성원을 등에 업고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서요. 아니 근데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묻고 네. 싶어요. 아니 네. 그 인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것도 적어도 네. 지금 국민들이 50% 이상은 지지해야 황교안 씨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물론 이제 어쨌든, 뭐 민주진영의 후보가 지지멸렬하고 네. 또 뭐 후보가 많아지면은 또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겠죠. 노태우도 뭐 30%대로 당선이 그렇죠. 됐으니까요. 네. 근데 그럴 네.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염려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예. 김 PD님께서는 평화나무를 만드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건 내가 박살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 사실은 네. 황교안 씨는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아니, 뭐 김용민이가 뭐 나서지 않더라도 네. 참여를 할 거예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저는. 나서 주셔야죠. 그럴까요? 네. 그래놓고 이제 광은 제가 팔고, 내가 정리했어 이러면서.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좀 광을 파는 걸로 그렇게 결론 네. 내리겠습니다. 여전히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한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